제가 생각하는 태종은 권모술수의 천재라고 봅니다. 먼저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을 때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가족을 데리고 최영을 피해 도망을 갔던 것이나, 이성계가 부상을 당해 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즉시 3년상을 때려치우곤 이성계를 데리고 상경했던 것으로 보아 상황 판단이 정말 빠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더니 태종은 갑자기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중앙정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급부상시켰으며, 조선이 건국된 후 계속해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자 판을 뒤집을 만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는 선수를 쳐서 정도전과 이방석을 죽인 결단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후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먼저 정종을 왕으로 세워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산력과, 이방간이 다시 한번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미리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눈물 연기까지 하며 친형을 죽이지 않으려 하는 연기력까지,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권모술수에 통달한 데다 과거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에 정도전, 조준, 남은 등과 어울리며 단연간의 관료 경험까지 갖춘 덕분에 왕위에 오른 후 신하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도 제거하고, 공신들 중에도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은 이런저런 꾀를 내서 유배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태종의 권모술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조대림 영모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대림은 조선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조준의 아들입니다. 조준은 공양왕 시절 과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성계의 오른팔로서 크게 활약했으며, 조선 개국 이후에도 태조에게 중히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준은 정도전과 항상 뜻을 함께 했지만 둘이 처음으로 어긋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세자책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준은 이방원을 세자로 추천했으나 정도전은 이방석을 세자로 밀었고, 태조가 결국 이방석을 세자로 삼자 조준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요. 정대감의 노력으로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니 저는 이만 낙향하여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네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럴 순 없네. 내 자네를 문화 좌시중에 임명하려 하니 조금 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게. 그렇게 조준은 태조의 배려로 문화 좌시중에 올랐다가 훗날 조선의 풍계가 변경되면서 조선 최초의 좌의정이 됩니다. 이후 조준은 정도전의 요동정벌도 반대하고 1차 왕자의 난 때도 이방원 편에 서는 등 몇몇 안건에서 정도전과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준은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정계에서 밀려나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태종의 정치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데, 앞에서 태종의 지지 세력은 보수파, 중도파들이라고 했죠. 조준이 몇 가지 문제에서 정도전과 다른 의견을 취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준은 일단 급진파 신진사대부 출신으로 대부분의 정치적 노선을 정도전과 같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이런 조준을 영의정으로 삼고 또 조준의 아들 조대림을 사위로 들임으로써 보수파가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는 걸 막는데요. 또한 태종은 조대림을 한 번 더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데, 바로 사위인 그에게 병권을 쥐어준 겁니다.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왕이 군권을 독점하기는커녕 친위대도 거느리지 못했습니다. 군권은 삼군부에서 관할하고 이곳에 속한 관료들이 군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군사를 동원할 수 없는 왕은 당연히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데, 태종은 이를 막기 위해서 자기 사위인 조대림을 좌군 도총재로 임명해 병권을 쥐어줘 버립니다. 그러니 태종은 신하의 눈치를 덜 봐도 되고 결과적으로 왕권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태종의 계획이 틀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대림 영모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조대림은 고작 22살의 나이로 좌군 도총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뛰어났던 아버지 조준과 달리 조대림은 꽤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세를 하려는 음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기내였습니다. 모기내는 원래 관노비 출신이었는데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고 마침내 장군이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모기내는 조대림을 찾아가서는 거짓말로 그를 낙습니다.
요즘 궁궐 수비대 수십 명이 경복궁 북쪽에 모여 은밀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라?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는가? 목적은 모르겠으나 수상한 움직임이 분명하니 총재께서 이들을 습격해 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숙번 공에게 얘기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어떤가? 그랬다가 그 군사들이 이숙번 공의 명령을 받은 거라면 어쩌시렵니까? 그럼 전하께 보고해야겠군 그래.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전하께 보고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전하께 보고를 올리고 또 군사를 동원하려는 절차를 받다 보면 말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이번 일은 총재께서 독단적으로 군사를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 말을 들어보니 그게 좋을 것 같군. 한 놈 더 엮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원래 이런 일은 관직에 있는 자랑 의논해야 하는데 혹시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인맥이 좁아서 관료 중엔 조용밖에 모르. 그럼 조용을 불러서 같이 의논해 보시죠. 그렇게 조용까지 불러서 의논을 마친 모기네는 조대림의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이숙번을 향해 달려가서는 조대림이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뭐라? 내 당장 전하께 보고하겠네. 조대림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하옵니다. 조대림이? 그 어린 게 뭔가 이상한데. 일단 있어 보시게. 그런데 이때 혼자 가만히 생각하던 조용은 뭔가 이상했는지 이거 아무래도 전하께 먼저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곧장 태종을 찾아가서는 모기네와 조대림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하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예, 전하. 자, 태종이 이 일의 전말을 미리 알아챘으니 이대로 모기네와 조대림을 잡아다 대질시킨 후 조용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조대림의 무죄를 입증한 다음 모기네를 죽여버리면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수 앞을 내다본 태종은 이 일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냅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산에 수상한 병사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습하시죠. 알겠네. 전하, 남산에 도적대가 출몰했다고 하옵니다. 군사를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거라. 그렇게 군사를 거느린 조대림이 남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벼랑간 궁궐 쪽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요. 이건 비상나팔 소리 아니오. 당장 회군해야겠소. 안됩니다. 지금 이 수상한 병력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들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비상나팔은 궁궐이 위험에 처했다는 뜻인데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단 말이오. 군사들은 당장 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조대림이 궁궐로 돌아오자 태종은 내 조대림이 역모를 꾸민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곤장을 칠 필요는 없으나 내 이미 조대림이 반역을 꾀한 걸 알고 있으니 조대림은 죽을 때 죽더라도 주모자를 밝히고 죽도록 하라. 누가 봐도 조대림이 역모를 꾸민 것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신문을 담당한 맹사성은 조대림을 국문했는데 얼마 안 가 조대림은 무죄이고 모기네가 이 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조대림은 풀려나고 모기네는 능지처참에 처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는데 그때 내 국문을 하지 말라 하였거늘 맹사성은 감히 왕명도 없이 왕실의 종친에게 매질을 했단 말이냐. 이는 맹사성이 이 기회에 조대림을 죽이고 왕실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 분명하니 그의 입에서 왕실을 약화시키려 모의했다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거침없이 국문하라. 맹사성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맹사성과 함께 관련된 신하들에게 호된 매질이 가해지고 맹사성의 아들 맹규민은 이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결국 버티다 못한 맹사성은 왕실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죄를 인정하고 맙니다. 왕실을 약화시키려 했으니 이는 역모죄에 해당한다. 맹사성을 사형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사형 위기에 처한 맹사성. 그러자 궁궐이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납니다. 당시 원로 대신으로 병환 중이던 권근에 이숙번, 조영무, 좌의정 성성린에 영의정 하륜까지 나서서 맹사성을 살려달라고 비는데요. 맹사성은 역모의 뜻이 없었으나 호된 매질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일찍이 모진 매질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맹사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느새 조대림의 영모 사건은 싹 잊혀지고 일의 초점이 맹사성 살리기로 옮겨가 버리는데요. 바로 태종의 권모술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앞서 말했듯 태종은 종친에게 군권을 맡기고 싶어서 조대림을 좌군도총재에 임명한 건데, 모기내와 관련해서 조대림이 엮여버리면 조대림에게 오점이 남게 되고, 대관들은 이를 빌미삼아 종친에게 군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안건을 올리며 태종을 몰아넣었을 테니, 태종은 일의 초점을 조대림에서 맹사성으로 옮겨버려서 조대림의 영모 사건을 주장하는 건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반역 행위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신하들이 맹사성을 살리는데 정신 팔려서 조대림 사건은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진짜 정치력 하나 끝내주죠. 어쨌든 이렇게 모든 대신들이 나서서 맹사성을 살려달라 외치니 태종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형 집행 직전에 명을 철회합니다. 맹사성 입장에선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겠죠. 이렇게 태종은 뛰어난 정치력을 바탕으로 신하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신들에게 모질게 대하던 태종도 몇몇 공신들은 끝까지 신임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죽을 때까지 태종이 아끼던 공신들, 조영무와 하륜에 대해 알아봅시다.